축하 만찬을 준비하고 나를 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당신 말을 듣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모두 빛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영화에 출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기뻐서 뛸 뻔했고 어떤 영화인지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그것은 결혼 드라마니 뭐니에 관한 것이었지만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나는 항상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대단하다. 대본이 일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목요일에 오디션을 봐야 해. 아까 말한 대로 물론이야. 꿈이었어. 오늘도 회사를 그만둬서 광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녀는 신비롭게 웃었다. 나는 물론 이 소식에 조금 당황한 것은 운명의 갑작스런 선물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했지만 이제는 스테파니가 정규직을 포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종종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 연기 생활에 매우 열성적이었고 내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나를 마음속으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내 감정은 때때로 혼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와 포옹으로 나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난날 그녀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창고에서 배송물을 받고 출하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오디션에 합격해 주부 역할을 맡게 됐고 촬영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자신의 성공과 촬영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촬영이 멀었거나 밤에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이거나 너무 피곤해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가 우리 가족 생활의 주요 측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가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다소 큰 요트 파티는 거기로 기울고 있었고 바람이 부는 어린 소녀들은 달 아래 단단한 땅을 느끼기 위해 해변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이벤트에 눈을 고정시켰고 이미 가게 주인의 일부 고객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부스를 계속하려면 어디에서 짐을 좀 싣느냐고 물었고 부스는 이 근처 출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는 정박한 바로 그 손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켰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서 처리해 주세요. 나는 가게 주인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고객 전은 저번에 수리가 완료된 옆 항구의 부분을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그 보트에서 온 소녀 중 한 명이 부두 주변을 산책하는 동안 수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눈에 쏙 들어왔어. 넌 정말 귀염둥이야.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 여자는 분명히 술을 충분히 마셨고 나한테 추파를 던질 결심을 한 것 같았어. 난 별난 사람은 아니지만 꽤 잘생기고 좋은 남자야. 운동선수. 나는 물론 문화적으로 그 소녀를 정지시켰지만 그녀는 통제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았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배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새 영화 찍으러 여기 왔어요. 이름은 결혼 충돌이에요. 잘할 게 너무 많아요. 알다시피 저는 일요일에 시간이 있으니 나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관심이 있어. 왜냐면 그게 내 아내가 출연한 영화 이름이거든. 어쨌든 부끄러운 듯이 시작했기 때문이야. 배관공에 관한 영화 같지만 아내는 선원과 바람을 피우기로 결정하고 남편에게는 당신이 아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난 여자친구 역할을 맡는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이 역할에 고용된다. 나는 웃으며 선원들이 왜 여자로 삼았는데도 선원들과 함께 아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지 계속 질문했다. 그녀가 스테파니에 관한 역할이라던가 간단히 말해 그 역할에는 노파가 필요했다. 그 소녀가 말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현재 직업에 대한 생각이 흘렀다.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식 완전히 무해한 역할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내 아내가 세트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저녁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역할에 대해 문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평소와 같이 전체 줄거리가 전부이고 그녀의 역할이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주부인데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말은 그 소녀가 스테파니에게 의도적으로 쓰레기 같은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이제 내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내 생각이었어. X 너무 오래 미루지 않기로 하고 조만간 며칠 쉬겠다고 생각한 후 촬영이 진행되는 곳으로 몰래 가기로 결정. 스테판이 물론 말하지 않았어. 제가 갔던 곳은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다양한 세트와 트레일러를 갖춘 장소, 작은 건물, 많은 포스터, 영화용 모델 보트 2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레일러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늦었고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지만 곧 세트를 정리하고 있던 작업자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전에는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믿어주길 바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더는 확실히 지역 보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그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내의 트레일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가 키 작은 대머리 남자와 뭔가 의논하는 걸 봤다. 대화의 어조로 보아 감독인 것 같았지만 계속 염탐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그들을 떨어뜨렸다. 스테파니는 대본이 몇 가지 점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매우 노골적인 장면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이 결혼했고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당황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동의했다면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이런 종류의 일을 참을 수 없었고 이미 그녀에게 가서 그녀가 여기를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나는 키가 큰 황갈색 갈색 머리가 몸통이 맨몸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스테파니에게 다가왔고 그의 몸이 그녀를 탈의실 문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내가 실제로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스테파니. 분노가 나를 압도할 수 없었고 나는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청년을 힘차게 밀어내고 분노로 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여기 안 돼 로버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겁먹었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점심을 가져왔어. 비꼬듯이 소리쳤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말해봐. 야 쉬쉬 도대체 너 누구야? 개입했는데 내가 안 했어. 대답하고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스테파니는 비명을 지르며 내가 그녀를 믿지 않고 리허설 같은 것을 보고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겉보기엔 강해 보여도 다시는 맞지 않으려고 나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속은 연약해 보였다. 비명소리를 들으려고 여러 사람이 달려왔다. 감독님도 왔다. 모두 멈춰서 설명하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테파니는 그 문제에 대해 그녀가 말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독은 우리를 약간 진정시키고 그러한 장면이 실제로 대본에 있었고 내 아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스테파니 앞에서는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껴지고 사과만 한 뒤 그녀를 데리러 집에 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기저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또 어리석게 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교활한 짓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임시로 직원으로 위장한 형사를 고용했는데 그 자리에 며칠이 걸렸다. 여기에서 나에게 몇 가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는 스테파니가 같은 청년에게 키스하는 사진이 담긴 봉투를 나에게 건네줬지만 촬영장 밖에서는 확실히 리허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중얼거리고 형사에게 나 자신을 계속 지켜봐달라고 부탁한 것에 감사했다. 그러던 중 거짓말과 배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저녁 형사가 전화해서 추천한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의 조언을 듣고 남은 일을 제쳐두고 지정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황량한 작은 골목이었는데 몇 채의 집은 비어 있었고 어떤 집에는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곳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고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야 했습니다. 2층 창문 중 하나에서 빛이 타오르고 커튼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본 곳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고 혼자 심호흡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열려진 문을 통해 복도에 있었습니다. 반쯤 어두워진 손전등을 꺼내고 싶었지만 뒤통수에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지고 깨어보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타격 이후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의자에 앉아있던 내 눈은 멍했다.
눈을 몇 번 깜박인 후 조금 흐려지더니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가 고용한 형사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드디어 깨어났군요. 그는 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묶여 있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애인이라고 생각한 남자를 잘 때렸던 것을 기억하세요. 두통의 느낌보다 내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내 동생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것은 그를 때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턱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제 나는 먼 어두운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왔습니다. 천장 아래의 외로운 전구가 그의 폭행당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건 개가 묻히기 전이에요. 저번에 널 더 세게 때렸어야 했는데, 턱을 또 한 방 맞았어야 했는데, 형사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 형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 설명해줬어. 그를 위해 나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동안 나는 밧줄의 끝을 더듬으며 나를 붙잡고 있는 밧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대 시절의 봉인 기술이 도움이 되었고 나는 재빨리 매듭을 풀고 얽힌 매듭을 빨리 풀었습니다. 형사가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나는 돌진하여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격렬하고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쪽에서 갑자기 멍청이가 형사를 방심했고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힘과 경험으로 내 저항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포기할 생각이 없어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형사는 내 신체적 능력이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깨닫고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나는 즉시 이것을 깨닫고 내 손으로 총을 가로채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달려가는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순간 우리는 총을 잡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결심이 불타오르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형사의 형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양손을 꽉 쥐고 입을 막았다. 울부짖음이나 소리로 우리를 속이지 않기 위해 이 시점에서 그는 건강한 아이라기보다는 호모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단지 겁쟁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유일한 미덕은 탐정과의 혼란스러운 투쟁 속에서 잘생긴 얼굴과 몸뿐이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몇 초 뒤 총소리가 울렸다. 시간 우리 주변에는 거미들조차 그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석에 있는 형사 형님은 소녀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사투를 벌이다 일어서서 형사의 시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피가 흘러 낡은 마루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부상당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겨우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노가 가득 차서 젊은이를 겨냥했습니다. 남자는 모든 일에 떨면서 돼지처럼 꾀꾀거리기 시작했어. 너 내 아내랑 자고 있니?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 그는 감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아쇠를 당긴 기억이 없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였을 뿐이야. 아내의 애인이 바닥에 쓰러지는 시체를 지켜보며 화를 냈다는 걸 깨달았다. 형이 처형되는 장면을 아직도 의식한 형사가 신음소리를 내며 뭔가 말하려고 했으나 목구멍으로 몰리는 피가 허락할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위해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 총을 쥐고 그의 관자놀이에 쥐고 방아쇠를 당겼다. 내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그녀가 봤다는 것을 알고 말했지만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야. 그때 내가 터져나왔어. 자기야 나 귀여워요. 나 그녀에게 급히 달려가서 대답해. 청년한 너와 내 배우 친구에 대해 다 알아난 탐정을 고용했는데 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침대 옆 탁자에서 사진이 담긴 봉투를 받았어. 얼마나 오래 버틸 예정인지 말해줘. 나 바보 같아. 로버트 미안해. 방금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었어. 말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얼마나 질투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어. 사랑해. 그녀에게 팔을 휘두르다가 물건 챙겨나가라. 스테파니는 감히 나한테 말다툼을 하지 못했고 곧 나에게서 멀어졌다. TV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 버려진 집에서 발견된 시체가 그들 사이의 싸움으로 기록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 일은 여전히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